여러분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믿나요? 아침 출근길,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다면 누군가는 당연히 비가 올 거라 생각하고 우산을 챙깁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설마 오겠어 하며 그냥 나갔다가 꼼짝없이 비를 맞고 말죠. 국가 경제는 날렵한 모터보트가 아닙니다. 한번 움직이면 멈출 수 없는 거대한 타이타닉호입니다. 작은 보트는 장애물이 보이면 즉시 피할 수 있죠. 하지만 타이타닉 같은 거함은 방향을 트는데도 멈추는데도 한참이 걸립니다. 그래서 눈앞에 빙하가 보였을 때 키를 꺾으면 이미 늦은 겁니다. 배는 관성 때문에 그대로 들이받게 되죠. 충돌을 피하려면 남들이 보지 못할 때 훨씬 전부터 방향을 틀어야만 합니다. 그 운명의 순간에도 사람들은 딱 두 부류로 나뉩니다. 배가 이미 기울고 있는데도 별일 아니겠지 하며 멍하니 있다가 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침몰을 미리 직감하고 남들보다 먼저 조용히 생존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죠. 지난 시간 우리는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 무려 770만 명의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 과연 무엇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 치열한 생존의 기록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격변하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식도 지혜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생존을 결정짓는 건 바로 통찰력입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거대한 흐름이 결국 어디로 향할지를 꿰뚫어 보는 눈이죠. 학벌이 좋다고 똑똑하다고 통찰력이 생기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저 먹구름이 끼면 비가 오겠구나 정도만 생각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 생존의 기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어느 화요일 새벽 카라카스 국제공항. 낡은 점퍼 차림의 한 남자가 체크인 카운터 앞에 서 있습니다. 겉보기엔 그저 여행을 떠나는 평범한 시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등 뒤에는 전 재산을 털어넣은 가방 하나가, 떨리는 손에는 가족의 운명을 바꿀 미국행 항공권이 쥐어져 있었죠. 바로 그 시각, 도심 한복판은 정반대의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새벽, 은행 셔터 앞에는 길게 늘어선 사람들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오직 달러를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틀 밤을 꼬박 세우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운 좋게 순서가 돌아와도 은행 측은 달러가 없다는 차가운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달러 대신 이미 사실상 가치를 상실한 볼리바르 지폐 뭉치만 받아들여야 했죠. 하지만 공항에 서 있던 그 남자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미 3년 전 자신의 모든 자산을 달러로 바꿔 미국 증권사 계좌로 안전하게 옮겨둔 상태였거든요.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자국에서 미국 증권사 계좌를 개설해 미리 달러를 옮겨둘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베네수엘라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기 전 가장 똑똑한 사람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들은 보통 사람들은 상상조차 못한 비상탈출 매뉴얼을 이미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숫자로 증명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무려 770만 명이 조국을 떠났습니다.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1이 증발해버린 겁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떠난 건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떠난 사람들은 여유롭게 비행기를 탔고 그 다음은 버스였으며 마지막에 남은 사람들은 두 발로 걸어서 국경을 넘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가족을 뒤에 남겨두고 홀로 떠나야 했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의 순서에는 잔혹한 법칙이 숨어 있었습니다. 정보를 가진 자가 먼저 살았고 준비된 자가 편안하게 탈출했지만 그렇지 못한 나머지는 생지옥을 견뎌야 했습니다. 과연 가장 먼저 떠난 지식인들에게는 어떤 비밀이 있었을까요? 그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목숨 걸고 챙겼던 4가지 생존 키트.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공개합니다. 카라카스의 한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였던 후안 로드리게스는 2002년 말부터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 2채를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헐값에 내놓았습니다. 빨리 팔아야 했으니까요. 가지고 있던 주식도 가격을 따지지 않고 모두 처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당한 금액을 확보했습니다. 원래라면 그 2배는 받아야 했지만 그는 미련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는 이 돈을 베네수엘라 은행에 넣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국 증권사 계좌로 직접 쏘아 보냈습니다. 당시만 해도 외환 송금이 자유로웠거든요. 친구들은 그를 겁쟁이라고 비웃었습니다. 멀쩡한 집을 반 토막 가격에 팔다니 미쳤다고 했죠. 하지만 후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비웃음이 비명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2003년 2월 차베스 정부가 기습적으로 외환 통제를 발표했습니다. 송금 한도가 연간 단위로 강하게 제한되었고 항목별로 별도의 상한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마저도 정부의 승인 도장을 받아야 했습니다. 도장 하나 받는 데만 꼬박 6개월이 걸렸죠. 그 순간 베네수엘라 내의 모든 자산은 국경 없는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정부는 송금 승인을 빌미로 자산 출처를 증명하라며 말도 안 되는 서류를 요구했습니다. 3대에 걸친 재산 형성 과정을 가져오라고 했죠. 사실상 돈을 못 빼가게 막은 겁니다. 결국 승인을 받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운 좋게 받더라도 이미 환율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아 있었습니다. 10만 달러를 보내려 하면 실제 손에 쥐는 건 $10,000도 안 되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졌죠. 후안 교수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운 좋은 사람이라 불렀지만 이건 운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계산이었습니다. 그는 포퓰리즘 경제 정책의 끝은 결국 자산 동결이라는 걸 꿰뚫어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터집니다. 2008년부터 베네수엘라 은행들이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은행들에게 망해가는 국영기업의 채권을 사라고 강제로 떠넘겼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고객이 맡긴 예금으로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는 정부 빈문서를 샀습니다. 사실상 국민들의 예금이 정부의 적자를 메우는 현금 인출기로 전락한 겁니다. 은행의 금고는 이미 텅 비어가고 있었죠. 2010년에는 상황이 더 악랄해졌습니다. 정부가 은행 예금 인출을 강하게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점마다 인출 한도가 들쭉날쭉하게 적용되었고 그것도 달러가 아닌 가치가 폭락하는 볼리바르 지폐로만 줬습니다. 달러 인출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은행 앞에는 새벽부터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긴 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기다려 창구 앞에 가도 은행 직원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 현금이 다 떨어졌습니다. 내일 다시 오세요. 내 돈인데 내가 뽑을 수 없는 상황. 사람들은 피가 말랐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스스로 가속화된다는 겁니다. 2012년부터는 아예 계좌 동결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정부가 보기에 조금이라도 큰 돈이 움직이면 의심스러운 거래라며 계좌를 잠가버렸습니다. 소명 자료를 제출해라. 심사에 1년이 걸린다 핑계를 대면서요. 그렇게 계좌가 묶인 사이 인플레이션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폭발적으로 치솟기 시작했고 통장 속의 돈은 디지털 숫자만 남고 가치는 0에 수렴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때까지 베네수엘라 은행을 믿었던 후안 교수의 동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2018년 은행에 $10만 달러 가치의 볼리바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계란 한 판도 살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빵 한 조각을 사려고 은행에서 돈을 뽑아 빵집까지 걸어갔는데 그 짧은 걸음 10분 사이에 빵 가격이 2배로 뛰어버리는 기막힌 일을 겪었으니까요. 가게 주인이 가격표를 실시간으로 다시 쓰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그는 빈손으로 집에 돌아와야 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빵 한 조각과도 바꿀 수 없는 쓰레기가 된 현실 앞에서 그는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국가가 무너질 때 가장 먼저 통제하는 것이 돈의 흐름입니다. 외환을 막고 은행을 통제하고 자산을 동결시킵니다. 그 순간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은 휴지 조각이 됩니다. 두 번째 생존 키트는 서류 세탁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아포스티유 전쟁이었죠. 베네수엘라의 한 의과대학 교수였던 마리아 곤잘레스는 2010년부터 매주 화요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외교부 앞에 줄을 섰습니다. 목적은 하나, 아포스티유 도장을 받기 위해서였죠. 아포스티유는 해외에서 이 서류는 진짜입니다라고 보증해주는 국제 인증 도장입니다. 의사 면허증, 졸업장, 성적표. 이 도장이 없으면 외국에선 그저 낙서된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거든요. 마리아 교수는
자신의 모든 서류에 도장을 받았습니다. 당시엔 일주일이면 충분했고 비용도 고작 $10, 커피 2잔 값이었습니다. 그녀는 혹시 몰라 같은 서류를 3부씩이나 인증받았습니다. 친구들은 돈 아깝게 왜 그러냐며 유난 떤다고 했죠. 그런데 곧 소름 돋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2013년부터 발급 창구가 꽉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걸리던 게 석 달이 되고 1년이 되었습니다. 월급이 끊긴 외교부 공무원들이 노골적으로 서류 장사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일부러 서류를 깔고 앉아 지연시키면서 뒷돈을 요구했습니다. 한 장당 $1,000. 불과 몇 년 전 $10였던 수수료가 무려 100배나 뛴 겁니다. 그것도 반드시 현찰 달러로만 받았습니다. 돈 없는 사람은 서류조차 낼 수 없었죠. 2017년에는 그마저도 끝났습니다. 외교부 건물의 전기가 끊겼고 공무원들도 먹고 살 길을 찾아 출근을 안 했습니다. 시스템이 완전히 멈춘 겁니다. 그 순간 베네수엘라에 남아있던 모든 엘리트들의 자격증은 아무런 법적 효력도 없는 종이 뭉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한 마리아 교수는 달랐습니다. 2015년 스페인 마드리드에 도착한 그녀는 완벽하게 세탁된 서류 뭉치를 스페인 의사협회에 제출했습니다. 졸업장부터 경력 증명서까지 모든 페이지에 선명한 아포스티유 도장이 찍혀 있었죠. 담당자는 이렇게 완벽한 서류는 처음 본다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녀는 단 3개월 만에 스페인 의사 면허를 따냈습니다. 지금 그녀는 마드리드 종합병원 심장외과 전문의로 일하며 유럽 상위권 수준의 안정적인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평화로운 저녁을 보내고 있죠. 반면 설마 서류 때문에 못 나가겠어 하며 준비를 미뤘던 그녀의 동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도장 없는 면허증만 들고 스페인으로 갔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냉정했습니다. 담당자는 도장이 누락되었으니 본국 외교부를 통해 이 서류가 진짜인지 확인을 받아오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외교부는 이미 유령 건물이었습니다. 전화도 이메일도 그 어떤 응답도 없었죠. 그는 2년 동안 관공서를 쫓아다니며 사정했지만 끝내 의사 가운을 입지 못했습니다. 10수년을 공부한 흉부외과 전문의가 지금은 마드리드 골목에서 피자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 한 장에 찍힌 도장 하나. 그것이 누군가는 의사로, 누군가는 배달원으로 살게 만든 결정적 차이였습니다. 세 번째 생존 키트는 디지털 생존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비트코인 채굴이었죠. 베네수엘라의 한 대학 컴퓨터공학과 대학원생이었던 알렉산드로 바르가스는 2013년부터 기숙사 방에 컴퓨터를 10대나 설치했습니다. 밤낮 없이 돌아가는 기계들이 엄청난 소음을 냈고 방 온도는 항상 40도를 넘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있었거든요. 당시 베네수엘라는 비트코인 채굴의 천국이었습니다. 정부가 포퓰리즘 정책으로 전기세를 거의 공짜로 만들어놨기 때문입니다. 전기요금이 세계 최저 수준이라 장비를 돌려도 부담이 거의 없었습니다. 알렉산드로는 매달 꾸준히 비트코인을 채굴했습니다. 대학원생 신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정부 몰래 위험한 짓을 하다 걸리면 큰일 난다며 그를 뜯어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호했습니다. 정부가 찍어내는 돈은 조만간 종이 쪼가리가 될 뿐이지만 비트코인은 그 누구도 통제하거나 압수할 수 없는 진짜 돈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17년부터 정부가 국가 전력을 도둑질한다는 명분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채굴기를 닥치는 대로 압수했고 걸리는 즉시 감옥으로 끌고 갔습니다. 실제로 알렉산드로의 친구 하나가 잡혀갔습니다. 경찰이 새벽에 문을 부수고 들어와 장비를 모두 부수고 체포해갔죠. 하지만 알렉산드로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채굴해 모아둔 비트코인을 안전한 하드웨어 지갑에 옮겨둔 상태였습니다. 지갑은 손바닥만 한 USB처럼 생겼고 그는 그걸 집 뒤뜰 깊숙한 곳에 묻어놨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방에는 이미 처분하고 남은 고물 컴퓨터 한 대뿐이었기에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날 수 있었죠. 2018년부터는 국제 제재로 베네수엘라 내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막히고 페이팔도 먹통이 되었습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사는 게 아예 불가능해졌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달랐습니다.
어떤 정부도 블록체인을 막을 순 없었으니까요. 알렉산드로는 비트코인으로 콜롬비아에서 부모님의 당뇨병 약을 주문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약국에선 구할 수 없거나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은 약들이었죠. 심지어 쌀과 고기 같은 식료품도 비트코인으로 결제해 국경 근처 친척 집으로 배송시켰습니다. 알렉산드로는 2020년 마침내 콜롬비아로 넘어갔습니다. 그의 짐은 단촐했습니다. 낡은 배낭 하나와 주머니 속에 USB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국경 검문소에서 군인들이 가방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현금 내놔. 하지만 가방엔 낡은 옷가지뿐이었죠. 군인들은 돈이 될 만한 게 없자 욕설을 내뱉으며 그를 보내줬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USB는 그저 쓸모없는 플라스틱 쪼가리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작은 플라스틱 안에는 비트코인 200개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당시 시세로 평생을 바꿀 만큼의 큰 자산이었습니다. 그는 그 돈으로 보고테 IT 회사를 차렸고 지금은 직원 50명을 거느린 당당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도박이야라며 비웃고 베네수엘라 은행에 꼬박꼬박 저축했던 그의 동창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017년 그가 가진 예금은 10만 볼리바르, 당시 $1,000 가치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 탈출할 때 그 돈의 가치는 $1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빈손으로 국경을 넘었고 지금은 보고타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하루 벌어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정부가 뺏을 수 없는 돈, 그것이 흑수저 대학원생을 백만장자 사업가로 만든 결정적 차이였습니다. 네 번째 생존 키트는 족보 세탁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이중 국적 만들기였죠. 베네수엘라의 한 대학교 법학과 교수였던 카를로스 메디나는 2011년부터 주말마다 시골 교회 묘지를 뒤지고 다녔습니다. 조상들의 무덤을 찾고 있었죠. 증조 할아버지가 스페인 사람이라는 집안 내력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3개월을 뒤진 끝에 1920년에 돌아가신 증조 할아버지의 묘비를 찾았고 비석에서 1890년 스페인 발렌시아 출생이라는 글자를 확인했습니다. 카를로스는 그 길로 스페인 영사관을 찾아갔지만 증조 할아버지의 스페인 출생증명서 원본이 있어야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당시는 2011년, 아직 항공사가 완전히 철수하기 전이었지만 경제 위기로 달러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비행기 표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있었죠. 카를로스는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자동차를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암달러상에게 달러를 사서 겨우 스페인행 비행기 표를 구했습니다. 주변에선 종이 한 장 찾겠다고 차를 파냐며 미쳤다고 했죠. 그는 스페인 발렌시아 시청 지하 창고에서 먼지를 뒤집었으며 며칠을 보낸 끝에 마침내 증조 할아버지의 출생 서류를 찾아냈습니다. 그 서류 덕분에 그는 스페인 여권 발급 신청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도하기에는 일렀습니다. 2013년부터 위기감을 느낀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너도나도 영사관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1,000명씩 시민권을 신청하는 기현상이 벌어졌죠. 스페인 정부는 업무가 마비되자 결국 법을 바꿨습니다. 2015년 전후로 스페인 정부는 서류 심사 기준을 크게 강화하며 발급 절차가 사실상 좁아졌습니다. 심사 기간을 고무줄처럼 늘렸고 아주 사소한 서류 미비도 가차 없이 탈락시켰습니다. 사실상 문을 걸어 잠근 겁니다. 뒤늦게 차를 팔고 묘지를 찾아다니던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이미 비행기 표는 구할 수도 없었고 영사관 접수 창구는 닫혀버렸으니까요. 하지만 남들보다 4년 먼저 차를 팔아 움직였던 카를로스 교수는 달랐습니다. 그는 문이 닫히기 직전인 2014년 스페인 여권을 손에 넣었습니다. 2016년 베네수엘라를 탈출할 때 그는 난민이 아닌 유럽연합 시민 자격으로 당당하게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독일 공항 입국 심사대에서도 별다른 질문 없이 통과했죠. 지금 그는 독일 베를린의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EU 시민권 덕분에 체류 신분 걱정 없이 자격 시험에만 몰두할 수 있었던 덕분입니다. 반면 나중에 하지 뭐라며 미뤘던 그의 동료는 베네수엘라 여권만 들고 국경을 넘어야 했습니다. 그는 독일에 도착하자마자 난민 수용소로 보내졌고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좁은 방에서 5명과 함께 지내야 했습니다. 붉은색 스페인 여권 한 권. 그것이 누군가는 자유로운 변호사로, 누군가는
수용소의 난민으로 살게 만든 잔혹한 신분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에서는 리라화가 폭락하고 있고 아르헨티나에서는 페소가 휴지 조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깨어있는 지식인들도 지금 우리가 본 것과 똑같은 생존 키트를 챙기고 있죠. 역사는 소름 돋을 만큼 정확하게 반복됩니다. 준비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법칙과 함께 말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목격한 생존자들의 4가지 비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정부 통제가 훨씬 어려운 해외 증권사 계좌와 달러. 둘째, 내 자격을 증명해줄 아포스티유 서류. 셋째,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 넷째, 닫힌 국경을 뚫고 나갈 이중 국적 여권. 이 4가지가 바로 지옥 같은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먼저 걸어 나온 사람들의 배낭 속에 들어있던 진짜 통찰력이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서도 심상치 않은 위기의 신호가 느껴지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이 보고 느낀 징후들을 공유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는 더 빠른 정보를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